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기조 연설에서 삼성전자의 HBM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로봇의 챗 GPT 시대가 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우리 과학기술이 이끌어 나갈 미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어제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서해안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추위는 내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세게 쏟아지는 눈발에 고즈넉한 옛 성터가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산골짜기 사찰도, 앙상한 나뭇가지도 두꺼운 눈이불을 덮은 모습입니다. 새해 첫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린 가운데 서해안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낸 눈구름이 호남과 충청 지역에 집중적으로 눈을 뿌린 겁니다. 우리나라 북서쪽 상공으로부터 영하 40도야의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 강한 눈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대서특보 수준의 눈이 내려 쌓인 상태이고 밤사이에 또 한 차례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추가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목요일까지 전북에는 최대 30cm, 광주 전남과 충남 서해안에도 2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에서 5cm의 무겁고 강한 눈이 쏟아질 거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당분간 한파의 기세는 점점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동장군의 심술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8일 낮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내려가 9일과 1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으니 수도관 등 동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서울에도 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파로 인한 결빙이나 동파 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서울시가 내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합니다. 시는 이에 따라 24시간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수도관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합니다. 수도관 동파 경계는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3단계로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이번 겨울 발생한 수도 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35건으로 영하 10도 이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하면 계량기암을 따뜻하게 감싸도 동파될 수 있어 외출할 때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계속 흐르게 해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 아리수본부 카카오톡 채널이나 120 다산콜 재단,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전에 낀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에서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대외 경제현안 간담회를 매주 가동하기로 했다며 각급 대미 소통 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거로 예상한다며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는 1, 2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선 반도체 특별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의 신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외국 정부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을 뽑는 결선 투표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결선에 오른 김태구, 주수호 후보 모두 강경파로 평가돼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오늘 선출됩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결선 투표로 확정되는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김태구, 주수호 후보 모두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의정 갈등 초기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의료계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개혁 TF 2차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잠정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주 후보는 다시 한번 의협 수장에 도전했습니다.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부터 2028년, 2029년에 걸쳐서 3년에 500명씩 줄이든가 아니면은 5년간 300명씩 줄여서 1,500명을 제로베이스로 맞추는 것만이 현재 사태를 갈 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임 회장은 막말 논란 속에 탄핵당한 이면택 전 회장의 자녀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의협을 이끌게 됩니다. 의정 갈등이 해를 넘었지만 의대생은 추가 휴학 투쟁을 결의했고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여전히 8.7%에 불과합니다. 누가 뽑히든 강경파가 의료계를 대표하게 된 만큼 당분간 의정 갈등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이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가운데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비롯해 항행 안전시설 실태 점검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전국 공항 항행 안전시설 현장 점검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각 공항 항행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규정을 지켰어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까지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대책과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지난 2023년 7월 임시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참사 발생이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7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시간은 아직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는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금 지급 조례안이 충북도 이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나서서 유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해놓고 스스로 부결시켜버림으로써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바람과 달리
오송 참사 유가족들도 피해자 지원, 추모 공간 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피해자 지원, 추모 공간 마련 등 피해자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유가족과 피해자의 아픔을 애면한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들 참사 유가족들은 사회적 대형 참사를 겪은 유가족 등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족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대형 참사의 그 피해자 유족으로 지낸다는 것은 과거의 그 신분 계급 사회의 천민과 다를 바 없었다. 여기에 참사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대형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좀 더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26명이 숨지고 가옥 3,600여 채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진열대가 좌우로 요동치면서 물건이 쏟아져 내립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사람들. 바깥엔 아직 분진이 자욱합니다. 성한 건물 하나 없는 거리엔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차량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 5분쯤 중국과 네팔 접경인 티베트 고원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발표는 규모 6.8, 미국은 7.1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군경과 소방대 등 2,000명 넘게 현장에 급파돼 구조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진원지에서 20km 범위 안에 사는 주민은 6,900여 명,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균 해발고도 4,259m 고원지대에 주요 도로마저 끊겨 구조대 접근도 어렵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앞으로 3일 골든타임의 최대 복병은 영하 18도 안팎의 한파입니다. 剧烈晃动要帮就是持续不断，就是大概1个小时左右，家人都不敢进了，哇塞，都怕了。 중국 당국은 중앙 예산 2억 위안,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구호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재민 보호에 총력을 다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영국 북부와 중부 지역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해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소어강이 범람한 레스터셔주를 포함해 200곳 이상의 홍수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터셔주에선 갑자기 주택이나 차량이 침수돼 고립됐던 주민 60명이 구조됐습니다. 북서부의 맨체스터와 리버풀 공항은 활주로의 얼음을 치우는 작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영국 북부에선 학교 수백 곳이 휴교에 들어갔고 불꽃놀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신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황태자로 떠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8년 만에 CES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 연설장에 구름 관중이 몰렸는데 이 자리에서 젠슨 황은 로봇 플랫폼 출시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 수많은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줄을 섰습니다. 8년 만에 CES 기조연설에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보기 위해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I've been here 10 years and I have never seen a line this big in my life. It was like
Somebody is here to see God today. 경쟁을 뚫고 입장에 성공한 관중들 앞에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좀 더 화려한 재킷입니다. Do you like my jacket? 8년 전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알렸던 젠슨 황은 이번엔 로봇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로봇 공학의 챗 GPT 시대가 오고 있다며 로봇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플랫폼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Today we're announcing a very big thing. We're announcing NVIDIA Cosmos, a world foundation model that is designed, that was created to understand the physical world. 인공지능의 궁극적 미래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와 같은 물리적 실체라며 2년 전 챗 GPT가 급격하게 확산했던 것처럼 이 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이 인공지능의 물리적 실체를 얘기한 날, 우리 기업들도 더 쓸모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막연했던 인공지능을 집안과 일터,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녹여 더 똑똑해진 눈에 보이는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젠슨 황의 깜짝 발표와 함께 CES 개막을 앞둔 이곳의 밤은 기대감으로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젠슨 황이 공개한 블랙웰 기반의 GPU 신제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젠슨 황이 들고 나온 건 RTX 신제품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인 블랙웰 기반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리즈를 공개한 겁니다. Our brand new GeForce RTX 50 series Blackwell architecture. 노트북 등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 성능은 2배 이상 좋아지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특히 이 신제품에 미국 최대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썼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G7 memory from Micron, 1.8 terabytes per second, twice the performance of our last generation.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협력사는 20% 넘게 폭등했고 다른 납품업체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젠슨 황 연설을 하루 앞두고 커졌던 납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돌아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그 관련 기대 심리, 거기다가 폭스콘 실적 발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업황 전망이 녹록지 않다 보니 젠슨 황 한마디에도 대형 반도체주가 크게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해 현재 테스트 중이며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기자 간담회에서 화요일 다음 날이 수요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의 성공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부가 고성능 제품으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테스트 중입니다. 황 CEO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만날 예정이며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원래 엔비디아가 사용한 첫 HBM 메모리는 삼성이 만든 것이었다며 삼성은 회복할 것이고 한국인들은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다면서 매우 빠르게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자동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마존을 통한 자동차 판매를 본격 시작한다며 아마존 오토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초의 브랜드이자 현재 유일한 브랜드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전역의 소비자 누구나 아마존 오토스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받아 결제한 뒤 원하는 곳의 현대차 딜러 매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구매 과정이 투명하고 포괄적인 가격을 제공해 미국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차 가격 흥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아마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현대차는 1년여간 준비 끝에 아마존 내 오토스 코너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를 볼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각국에서 시험 비행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드는 등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비행 중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 조비입니다. 시속 322km로 최장 161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4명까지 태울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For example, a trip that could take an hour or 2 hours on the ground, stuck in traffic, and you can fly that in 5 or 10 minutes. We think that's a game changer for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미국 연방항공국은 최근 전기 수직 이착륙기 산업에 대한 운영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파워리프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분야가 생긴 겁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기업도 자체 개발을 마친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표는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을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 10, maybe 15 years down the road, I believe you will see highways in the sky. There will be hundreds, thousands of these aircraft flying in individual cities, and it will truly change the way our cities are even built.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새 이동 수단을 상용화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기를 써 환경에도 이롭고 미래 부가가치가 큰 만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이미 에어택시 정거장을 짓고 있어 올 연말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제 운항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술은 상용화에 한층 다가섰지만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등 세부적인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던 팩트체크 시스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당선인과 불편한 관계였던 거대 기업들이 이제 관계 개선에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메타와 계약한 80개 기관의 사실검증 과정, 팩트체킹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노출 횟수가 줄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때 경고 문구가 나타납니다. 지난 2016년에 도입 때 꾸준히 확대됐던 팩트체크 시스템이 폐지됩니다. 메타는 외부 검증 기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But the fact checkers have just been too politically biased and have destroyed more trust than they've created. 대신 머스크가 소유한 X처럼 사용자들이 직접 의견을 다는 커뮤니티 노트가 도입됩니다. 메타의 전격적인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한 미국 우익 진영의 오랜 불만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팩트체킹이 우익의 목소리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자체 검열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The recent elections also feel like a cultural tipping point towards once again prioritizing speech. 저커버거는 대선 이후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빅테크 최고 경영자 가운데 가장 먼저 플로리다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취임식에도 $100만 기부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들을 요직에 앉힌 데 이어 일부 회사 조직은 아예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And I thought it was a very good news conference. I think they've come a long way. I watched it. The man was very impressive. 하지만 팩트체크를 담당했던 외부 기관들은 가짜 콘텐츠와 음모론을 가려냈을 뿐이라며 메타의 노골적인 코드 맞추기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1월 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